몸과 마음의 연결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작동한다.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감정은 그 거울에 비친 이미지다.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의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다양한 책들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몸과 마음과 정신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이름이죠. 햇빛의 선물, 건강과 치유의 비밀, 치매에서의 자유 등을 쓴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입니다. 인도의 고대의학, 아유르베다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수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 내부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는 신비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의식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인식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잘못되고 해로운 믿음인지, 어떤 것이 행복과 건강을 좋게 하는 믿음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노아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 이런 인식조차도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노아를 허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그렇다면 노아를 막는 비결은 무엇인지, 마음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와 같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문들에 친절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감각이 건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기법과 운동을 통해 감각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잃었던 다리의 기적 같은 원상회복. 마음과 몸의 연결에 따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장애를 정신신체 질환이라고 한다. 다중인격 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신체 질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건설적인 의미에서든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질병이나 신체 장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미국에서 사는 짐은 사고로 한쪽 다리가 완전히 손상되었지만 순전히 믿음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다리가 생겨나게 했다. 지붕수리 작업을 하던 짐은 고압 전선을 잘못 건드려 감전되면서 심장이 멈추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거의 다 타버려 몇 개의 뼈와 몇 가닥 신경만 남았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지붕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의 가슴이 땅에 닿는 순간 또다시 심장의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그 충격은 병원에서 행하는 심장 소생술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짐은 손상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판단과 권고를 거부하고 그 상태에서 다리가 다시 정상으로 자라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1년 안에 짐은 과거와 똑같은 다리를 가질 수 있었다.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지만 굳은 믿음을 가진 그의 마음이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탄소, 질소, 수소, 산소 등의 원자의 지시를 내려 살과 피부에 새로운 세포를 조합하고 형성하게 했다. 그의 다리는 손상되었지만 마음의 지능은 건재했다. 더 높은 차원의 힘에 대한 믿음과 다리를 다시 생겨날 수 있게 하는 몸의 준비 상태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던 것이다. 짐의 DNA,
다시 말해 체내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유전자 지능이 몸의 면역체계와 소화계, 신경계, 순환계, 체세포 등의 지시를 내려 이전과 똑같은 다리를 자라게 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기적처럼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 그가 다리를 영원히 잃었다고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엔 몸의 세포가 생각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교신. 건강하게 살아있는 세포는 주변 세포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는 유전자 연구 분야에 논문 수백 건이 입증한 사실이다. 소통 방법은 위성신호의 송수신과 비슷하다. 다만 세포가 빛의 형태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빛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 이 초고속 통신망은 순환계, 내분기계, 신경계, 면역체계를 포함하는 모든 생화학적, 물리적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작동한다. 따라서 몸 전체가 그야말로 빛의 몸이 된다. 몸은 빛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 환경으로 빛을 발산한다. 실제로 사람과 동물, 식물은 자신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빛의 에너지장을 갖는다. 이 아이디어는 수백 년에 걸쳐 종교 그림이나 경전에 기록되었고, 과거의 여러 신비주의에서 오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전기공 키를리안과 그의 아내가 생명체 주변으로 빛이 발산되는 에너지장을 촬영하는 사진 기법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를 둘러싼 오라의 개념이 불확실한 형이상학적 영역에서 실제하는 과학적 탐구의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누구나 사람의 오라를 다양한 색채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등장했다. 일반적 시각이나 초자연적 심령 시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발달한 사람 중 일부는 생명체가 발산하는 이런 빛의 에너지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물질을 포함해 살아있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 분자나 원자, 또 그 아원자 입자 주변에도 그와 비슷한 빛의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그것들이 돌로 보이든 금속으로 보이든 또는 인체로 보이든 간에 말이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핵과 빈 공간으로 구성된다. 때로는 입자로, 때로는 파동으로 나타나는 압축된 에너지의 점으로 상상할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글로온과 쿼크로 알려진 더 작은 에너지 소립자나 파동으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소립자의 결합을 10조분의 1의 100억분의 1초에 한 번씩 바꾼다. 아원자 입자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체세포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세포에게 담긴 유전자 정보, DNA는 계속 달라지는 아원자 소립자의 결합 패턴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과 활력이 보장된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통일장으로 시공을 초월하며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모든 생명체의 핵이다. 원자와 분자, 세포, 장기, 몸, 지구, 은하계, 그리고 우주 전체의 진정한 본향을 가리킨다. 우리의 의식이 두려움이나 분노, 우울함으로 오염되거나 가려질 때, 또는 몸이 오염된 공기나 해로운 식품 또는 음료, 바이러스, 미생물 등에 노출될 때 아원자 변화 패턴에 중대한 간섭이 발생한다.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런 과정을 역전시키고 물리적 차원에서 일어난 손상을 복구하는 첫 단계는 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단 올바른 의도를 세우면 완전한 치유에 필요한 모든 요인이 하나씩 저절로 갖추어진다. 의도의 힘 사용하기. 짐은 매일매일의 명상, 순수하고 건강한 식단,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다리가 생기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를 자기 몸의 유전자 청사진에 따라 재조합할 수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의 다리 공간을 채웠던 원자들이 강한 전류에 의해 흩어져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그의 의식체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어 있었다.
짐은 다리의 물리적인 상실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분노나 우울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과거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강하고 열정적인 의도를 세울 수 있었다. 이에 맞춰 그의 DNA도 실질적인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짐이 상위 자아의 의식과 더 강하게 연결되면서 거의 대부분 손상된 다리를 절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다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자의 적절한 수와 형태가 예전과 똑같은 공간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원자가 우둔하고 비활성적이며 생명이 없다면 그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은 아예 불가능하다. 원자는 아무리 작아도 지능 있는 존재로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원자들은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여 자신의 존재에 더 큰 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원자들은 체세포와 마찬가지로 빛을 매체로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 소통하며 분자를 구성한다. 구성된 분자는 각 원자의 모든 개별적 목적을 고스란히 기억한다. 짐의 경우 분자들은 새로운 다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빛의 존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부 손상을 복구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생각하는 세포는 초당 1조 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조정한다. 아울러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인근 세포와 조직, 기관에 영양소와 물, 산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영양소가 고갈되면 몸은 음식을 먹어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숙주, 다시 말해 의식에 전한다. 우리는 공복감을 느낌으로써 이런 과정을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몸은 물이 부족할 때 갈증이 난다는 신호를 보낸다. 또 산소가 부족해지면 신선한 공기를 찾도록 하고 과열되면 열을 내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며 추워지면 따뜻한 곳을 찾도록 만든다. 피로가 쌓이면 수면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몸이 뻣뻣해지면 운동을 하게 만든다. 인터넷에 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다. 생명체의 최소 단위 안에 빛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더 큰 단위, 기관, 몸, 지구, 우주 안에 빛의 존재가 있듯이 말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현재에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진다.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교신할 수 있는 빛으로서 말이다. 우리 자신과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런 필수적인 측면을 인지하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그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믿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개혁은 전부 다 소수의 선구적인 사상가들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혁명이나 전쟁도 종종 개인에 의해 부추겨져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처럼 개개인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한 섬에 서식하는 원숭이 몇 마리가 감자를 바닷물에 씻어 먹으면 깨끗할 뿐더러 맛도 더 좋다는 것을 알았다. 곧 그 섬만 아니라 이웃섬의 다른 원숭이들도 감자를 맛있게 먹는 새로운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다양한 원숭이 집단 사이에 물리적인 소통 고리가 없었지만 원숭이들은 의식의 차원에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은 과거에 얻은 지식이다. 우리는 주로 교육, 미디어,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그마를 그대로 따르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 그게 인생이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초파리를 유리병 속에서 키울 때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한동안 그 상태로 두면 어느 날 병뚜껑을 열어도 초파리는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곳을 탈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파리는 죽을 때까지 병 속에 갇혀 산다.
초파리는 닫힌 유리병이 세계 전체라고 믿는다. 알고 있는 세계가 유리병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수의 선구적인 초파리가 허구의 유리병 감옥문을 나설 정도로 모험심을 갖는다면 점점 더 많은 초파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나머지 초파리도 문 밖에 흥미진진한 무한한 세계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 비슷하게 별 생각 없이 허구의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 다만 우리가 갇힌 감옥의 벽은 오래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무조건 옳은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온 허상의 현실을 말한다. 초파리보다 훨씬 더 진화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은 이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연구팀은 수직 줄무늬가 사면에 칠해진 빈방 안에서 새끼 고양이들을 키웠다. 어느 정도 자란 뒤 연구팀이 그 고양이들을 집안의 거실로 내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침대나 탁자 같은 수평 형태의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다. 그들의 믿음체계에 수평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연구팀은 다른 새끼 고양이들을 수평 줄무늬가 사면에 칠해진 빈방에서 키운 뒤 집안의 거실로 내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기둥이나 의자다리 같은 모든 수직 형태의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다. 새끼 시절 수천 가지의 기본적인 지각 현실 중 하나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뇌는 한 가지 시각 자극의 인식만을 지원하는 신경회로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나머지 물리적 세계를 인식할 수 없었다. 같은 실험의 일부로 연구팀은 세 번째 그룹의 새끼 고양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눈 가리개를 씌워 키웠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들이 충분히 자랐을 때 눈 가리개를 벗겨주었다. 그들의 눈은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고양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생애 내내 눈이 먼 상태였다. 그들의 세계에는 색도 모양도 없었다. 시각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앞에 두 그룹의 고양이들과 완전히 달랐다. 우리의 세계 경험도 우리가 그러하리라고 믿은 것의 구현일 뿐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도 고양이처럼 과거 사람들이 지지하며 믿고 받아들인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기 쉽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할 때다. 노아는 선택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노아에 대한 인식이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도록 배웠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현실을 더욱 굳힌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 현실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늙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늙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지 알아내는 일은 흥미진진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늙었다는 느낌 없이 100세나 그 이상까지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50년 정도 더 일찍 고령으로 사망한다. 8세기 인도의 철학자 샹카라는 8살 때부터 비상한 수준의 지혜를 보였다. 노아를 개인의 믿음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파악한 그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을 보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세상사가 이렇고 저런 것에 대해 다른 관점과 견해를 갖고 있다. 현실을 천편일률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사람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노화와 질병의 문제라면 우리 대다수가 같은 생각인 듯하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된 사회적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1세부터 100세 또는 그 이상까지 숫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점진적으로 쇠락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믿으려 한다. 나이 들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진짜 원인을 찾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노화는 우리 스스로 노화를 초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무조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노화를 허용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닐까? 누가 늙고 누가 늙지 않는가? 몸과 마음의 연결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작동한다. 노화에서도 그러한 연결은 똑같이 작용한다. 생일을 60번이나 지냈고 곧 연금을 받게 된다 하여 지금의 생물학적 나이가 60세라고 믿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심리적 나이에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믿는 만큼 늙게 된다. 그러나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자동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하고 노화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나이 먹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가 거의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또는 삶에서 스트레스와 걱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과식,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으로 생활습관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또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사람도 빨리 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도 노화 속도가 빠르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사람, 또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노화를 멈추거나 지연시키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15에서 20분씩 최소한 하루 2차례 명상하는 사람은 5년 안에 생물학적 나이를 12에서 15년 낮출 수 있다. 요가나 태극권 또는 기공 같은 수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메뚜기는 누가 죽이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다. 비결은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몸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세포의 기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2에서 10일마다 교체한다. 그러면 이전처럼 생생해지는데 왜 늙어야 하는가? 메뚜기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흡연도 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먹지도 않고 나이를 세지도 않는다. 미국 삼나무는 어떤가? 그들의 수명은 6천에서 만 년에 이른다. 그들은 노화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고 믿는다. 옳은 생각이다. 우리는 나무나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노화가 인간 진화의 자연적인 일부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는 없다.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우리가 왜 늙는지 설명해주는 일관된 이론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노화와 죽음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이 죽는 것은 대부분 노화보다는 사고나 질병 때문이다. 또 노화는 흔히 활력이나 신체적 강인함 또는 정신적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말대로라면 나이를 먹으면서 모두가 비슷한 쇠약 과정을 겪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고령자 수천, 수만 명이 생애 내내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히말라야 산맥 지역, 카라코람 산맥의 훈작이고 일본 오키나와 섬, 유럽 조지아 산악지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등 현대인들의 노화 인식이 아직 침투하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 노화에 관한 우리의 규칙 중 하나에 따르면 40세나 45세 이후에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러시아 남부, 아파지아 산악지대처럼 오지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의 시력과 청력은 거의 모든 연령에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곳에선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에서 수영을 하고 승마를 즐긴다. 멕시코 북부에 사는 한 부족은 70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하루 최대 약 100km를 달려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그처럼 오래 달린 뒤에도 심장이 달리기 전보다 더 느리게 뛴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다.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직감하고 평온함과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조용히 생의 마지막을 경험한다. 그들 사회가 고령을 다른 무엇보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벌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고령은 성숙과 지혜, 풍부한 경험을 뜻한다. 서구 사회 많은 여성에게는 왕경이 중년 위기를 대표한다. 극동 지역의 일부 사회에서는 왕경이 매우 드물고 일부 여성은 70세에도 임신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왕경이 일찍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신체적인 불균형이나 노화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왕경은 성숙과 지혜와 사랑이 높은 경지에 도달할 기회를 주는 삶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할 수 있다. 왕경을 자기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중년의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실제로 그 여성은 왕경기를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 원인을 치유하라. 감정은 몸의 일기예보. 감정은 우리 몸이 의식적 존재의 순간순간마다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끼는지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호다. 감정에는 일기예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정한 진동이 담겨 있어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준다.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감정은 그 거울에 비친 이미지다. 거울이 지저분해지면 우리의 모습 중 일부만 비추거나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몸이 감정을 통해 전하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인식이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실제로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가 진실로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된다. 감정이 끝까지 계속 집중하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다. 감정은 판단이나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감정을 집중해서 관찰하면 그 이면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나 상대하기 힘든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감정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해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감정은 우리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실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때로는 그 실수를 만회하도록 유도한다. 우리가 감정을 좀 더 의식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그런 상태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떤가? 내 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느끼는가?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어떤 대화를 들음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정신 이상처럼 보인다고? 천만에. 실제로 우리는 늘 자신과 그런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내면의 대화를 더 많이 의식할수록 우리 몸에 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몸은 감정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 메시지는 외부에서 얻는 지식과 정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침이다. 이 언어의 해독법을 올바로 배워야 건강과 풍요, 영적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눌러 내면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에 갇혀 삶의 변화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몸의 언어. 몸은 감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감정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와 소통하면서 행복한지 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감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모션은 모션, 움직임 또는 무브먼트, 이동에서 유래했다.
무엇인가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체적 차원에서도 표출한다. 다시 말해 감정을 외부로 드러낸다는 뜻이다. 풀기 어려운 문제와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몸의 움직임에서도 그런 느낌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개를 숙이고 눈은 아래쪽을 향하며 등은 굽고 어깨는 앞쪽으로 구부정해진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눈이 슬프게 보이고 피부가 윤기와 생기를 잃는다. 몸도 무거워 보인다. 체온이 오르고 혈액이 얼굴로 모이며 얼굴이 붉어지고 표정이 일그러진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얼굴 근육에 긴장이 풀려 매우 편안해 보이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는 우리 몸속의 장기나 체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하나의 근육이 팽팽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에 따라 몸과 마음 전체가 더 긴장하게 된다. 이와 달리 미소를 지으려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그 근육에 해당하는 장기의 기능이 개선될 뿐 아니라 행복한 감정도 생긴다. 1980년대에 실시된 한 실험에서 그런 사실이 입증되었다. 연구팀은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슬픈 표정, 화난 표정, 행복한 표정을 짓도록 했다. 그들은 화난 표정을 지을 때 실제로 짜증과 분노를 느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 따돌림을 당한 것처럼 느끼거나 외롭다고 느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쾌활해졌다. 몸의 아주 작은 활동도 전부 다 뇌에 전달되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발한다. 행복한 표정은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침에 거울을 보며 웃거나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 있다. 말기암 환자가 3달 동안 코미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웃었더니 암이 저절로 나았다는 사례가 있다. 의학계도 처음엔 놀라워했다. 폐암에 걸린 그 환자는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며칠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이에 그는 퇴원해서 남은 나날을 실컷 웃으며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이 실제로 자기 목숨을 구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신나게 웃고 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검사를 받았다. 희한하게 의사들은 암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례는 웃음의 치료 효과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지금은 웃음 요법이 주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검증된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국의 많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코미디 영화를 볼 것을 권장한다. 몸은 들어오는 모든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감정을 생성하기도 한다. 눈을 들어 똑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젖히는 자세 전환만으로도 짓눌린 느낌에서 쾌활하고 희망적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예를 들어 살쾡이는 사냥하던 먹이를 놓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공중으로 뛰어오르거나 잠이 들 때까지 자기 털을 핥으면서 좌절감을 해소한다. 그리고 깨어나면 언제 사냥에 실패했느냐는 듯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먹이 사냥에 나선다. 그런 행동으로 좌절감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가슴 아픈 실패의 기억 때문에 사냥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자세를 바꾸거나 활동 양상을 달리함으로써 좌절과 분노 또는 실망으로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공, 태극권, 요가 같은 기운동이 몸과 마음에 매우 큰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유르베다는 마치 살쾡이가 그러듯이 매일 자신의 온몸을 마사지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마사지는 몸의 모든 근육을 풀어주고 억압된 감정도 사라지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그런 감정이 우리를 더 큰 행복과 지혜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이 내면의 교사인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감정을 유익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간단한 기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감정의 전환. 아유르베다는 감정의 억압과 표출 둘 다를 권장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억압하거나 표출하는 대신 감정의 근원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렵다. 감정을 바람직하게 다루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면 먼저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뒤 감정이 오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감정을 의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루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의 정면으로 맞서면 격한 감정이 생긴 원인이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관찰하라. 자신의 화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의식하라. 이런 관찰을 통해 분노의 본질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분노를 내려놓거나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대고 계속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글로 적으면 더 효과적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그에 수반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감정을 인식 속으로 끌어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감정을 관찰하고 경험해야 한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과거에 그랬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기를 권한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 호흡에 집중하라.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차 있더라도 호흡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라. 최소한 1, 2분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하라. 2. 그 다음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긴장이 심하게 느껴지는 몸 부위로 마음이 옮겨가도록 내버려둬라. 긴장된 부위가 자연스러운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느껴라.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3. 이제 호흡을 계속 의식하면서 마음의 초점을 다음 몸 부위로 차례로 옮겨라. 예를 들어 입술로 초점을 옮긴 뒤 호흡하고 그 다음 코로 옮긴 뒤 호흡하는 식으로 진행하라. 마음의 초점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따라간다. 이 간단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긴장으로 뭉치거나 팽팽해진 몸의 대근육과 소근육근 전부를 풀고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감정 경험 대부분은 근육 조직의 기억에 각인된다. 이처럼 호흡과 연계된 인식 기법은 갇혔거나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고 과거와 현재의 긴장 및 감정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2번 정도 이 수련법을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의식적인 호흡 후와 위기 전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아주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냉수욕이다. 별것 아닌 듯 들리지만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을 때 생기는 충격 효과는 우리의 인식과 몸을 순간적으로 분리해주기 때문에 당면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다. 또한 냉수욕은 감정에서 분노와 원한, 두려움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 심할 때마다 냉수욕이나 냉수 샤워를 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의식적인 호흡의 기적.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는 온전히 호흡에 의존한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생명이 새로 시작되고 마지막 한 번의 내쉬는 숨으로 생명은 끝난다. 우리는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프라나라고 불리는 생명력 또는 활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부 공기를 1분에 15차례 남짓 들이마신다. 우리 몸 안에서는 초당 수조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하나에 프라나를 운반하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호흡은 우리 가슴 안의 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폐에서도 일어난다. 우리는 몸의 모든 부분으로 호흡한다. 공기의 약 21%를 차지하는 산소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에 관여해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 에너지가 세포의 모든 활동에 필수적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감고 원시 치유의 기법을 수련하라. 똑바른 자세로 앉아야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5분씩 하루 2차례 실시하라. 아침과 저녁 식사 후 2-3시간 지난 뒤에 하면 좋다. 눈을 감고 코끝이나 가슴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라.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호흡의 리듬을 더 쉽게 타면서 효과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다.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이 기법의 효과를 줄인다. 생각이나 느낌 또는 감정에 휩싸이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만 코와 가슴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의식의 초점을 호흡으로 돌려라. 다른 생각이 계속 떠올라도 상관없다. 생각이 늘어나는 것은 신경계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신체적 활동이 늘어나고 이어 생각과 감정, 아이디어 등 정신적 활동도 증가한다. 15분이 지났다고 느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건 역시 자연스럽다. 자연이 이미 완벽하게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더 낫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앉은 자세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더 강조해서 숨을 쉬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다. 코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몸 안으로 흡입하고 사용한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점차 조용하고 평온해진다.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이 차분해지면 다른 생각이나 느낌 없이 오직 자신만을 의식하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자아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 뒤이어 몸도 긴장을 풀고 느긋해진다. 그때가 되면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원시치유가 시작된다. 이 경험이 충분히 깊어지면 자신의 무한한 인식이 몸과 마음의 역동적인 활동과 공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